이번 주 일요일이죠. FC 안양과의 28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입니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C 서울입니다. 27경기에서 10승 10무 7패, 승점 40점으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에요. 다음으로 FC 안양은 27경기 9승 3무 15패, 승점 30점으로 리그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33득점으로 리그 최다 득점 8위, 37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소 실점 10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강등당할 만큼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지표가 무실점 경기 27경기 중에 4번밖에 없다. 이거는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지표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5경기 2승 3패인데 무승부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상남자의 팀이다. 그만큼 태토 아니야? 태토양. 진짜. 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최소 실점 10이랑 무승부가 가장 적다. 이거 어느 정도 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먹히고 많이 넣으니까 그만큼 승부가 잘 갈라진다. 비겁하게 비길 바엔 화끈하게 지겠다. 근데 최근 5경기 중에 2팀 이겼어요. 대전과 대구. 근데 둘 다 상대방이 퇴장을 당한 상황이었다. 물론 상대방 퇴장이 이끄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전과 대구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은 이기지 못했어요. 대전은 이겼지만 대구는 못 이겼어요. 하지만 대구는 지금 그 팀의 이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팀이고 대전은 그 시즌 초반에 그 대전이 아니잖아요. 다른 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근데 퇴장을 당한 걸 승리로 바꿔낼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능력치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높게 사는 게 퇴장당한 팀 상대 10명 상대로 가장 못 이기던 팀이 어디였습니까? 저희요. 그렇죠. 이거는 그 리그 우승하던 막 12년 막 11년 이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순위가 11위지만 지금 승점이 30점이잖아. 그쵸. 아마 최근 K리그 10개년 다 뜯어봐도 27라운드 기준으로 11위가 30점이었던 경우가 없을걸? 통계를 안 봤지만 아마 없었던 것 같아. 리그가 너무 고착화됐어요. 너무 고인물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맨 위에 있는 놈은 다 이기고 곡물을 너무 많이 뜯어가고 맨 아래에 있는 놈은 곡물을 너무 많이 갖다 바쳤어. 그래서 여기 중간계에 있는 그 중산층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안양도 중산층의 하위권 정도 되거든. 근데 그게 11위야. 얼마나 개같은 사회입니까 이게. 진짜 억울하죠 이러면. 사회 비판 좀 해봤고요. 좋습니다. 최근 안 좋았던 분위기를 극복하고 울산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가져온 서울과 3연패를 끊어내고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안양인데 공교롭게도 양팀 모두 다 3대2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공교롭네요 진짜. 어쨌든 두 팀 모두 좋지 않았던 흐름을 지난 경기를 통해서 끊어냈기 때문에 연승을 통해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럼 FC 안양의 직전 경기였던 대전과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지난 경기 대전과의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볼 텐데 네. 초반부터 안 좋았어요. 전반 1분 만에 실점을 합니다. 누구한테 먹혔죠? 중앙 빅토르 데뷔골이었습니다. 데뷔골을 내줬죠. 이제 또 K리그 데뷔골 헌터즈 또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태희 선수의 패스 미스로 인해 전반 1분에 이른 실점. 이거 우리 그 작년 전북전 김주성 패스 미스 같은 그런 결이겠죠 아무래도. 이 전반 초반에 대가리라는 데 딱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진 1퇴 경기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근데 안양이 전반전에는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유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를 공격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모따와 야구 콤비를 바탕으로 대전의 골문들을 수차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근데 그 좋던 분위기가 전반 36분경에 대전의 역습 찬스에서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안양의 고질적인 수비 불안, 특히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또 그 한 번의 역습을 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대전한테 한 골을 먹힐 뻔을 해요. 물론 이제 잘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안양이 다시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해요. 그 안양이 이제 대전 진영에서 볼을 탈취해서 침착하게 못다가 야구로 연계를 해주면서 동점을 만들고 이제 1대1이 되고, 그쵸.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후반전에 이제 중원에 있던 문성우 선수 대신에 마테우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작업을 전진성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대전을 두들깁니다. 네. 그러나 역시
조금 이제 약점으로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태희 선수 그러니까 풀백 쪽, 윙백 쪽 라인이 안양의 좀 약점이거든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네. 이태희 쪽에서 상대의 크로스 좀 너무 쉽게 헌납하면서 유강현 선수가 역전골을 넣습니다. 맞아요. 거의 날아오르더라고요. 대전이 이제 2대1로 앞서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이태희 선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크로스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김문환 선수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후반전 2대1로 대전이 앞서갑니다. 근데 후반전 71분에 하창래 선수가 이제 야구 선수를 박스로 들어가는 야구 선수를 이제 강하게 잡아채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의 시계추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전반 못다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써가지고 경고를 받았던 하창래 선수였는데요. 이 장면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합니다. 이 네. 야구 선수를 잡아채는 반칙을 하면서. 그래서 최근 K리그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언급하다시피 좀 소프트콜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런 가차 없는 콜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 하창래 선수가 야구 선수 잡는 파울이 이명재 선수였군요. 죄송합니다. 그 하창래 선수가 야구 선수를 잡는 파울이 아마 경고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는 저는 봐요. 뭐 정당한 몸싸움이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가차 없이 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28라운드 모든 팀들이 다 봐야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콜이 바뀌었다. 기조가 바뀌었다. 퀴스들이 K리그 스탠다드가 좀 바뀐 걸까요? 저는 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순간들 같아요. 자체적으로 네, 확실히.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 5경기와 하드콜이었던 리그 1로빈 그 경고 개수를 보면은 같은 5경기 기간 동안 옐로우 카드 경고 횟수가 16개 차이가 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하드콜은 어. 빡빡하지 않게 부는 거.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흐름을 최대한 살려가는 거. 반대로 소프트콜은 소프트콜은 그냥 고금 삑인 거죠. 그렇죠. 조금만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휘슬을 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이제 모든 팀들이 이번 라운드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마테우스가 기가 막힌 왼발 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렇죠. 이후 이제 이 11대 10 상황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 그래도 중원에서 이제 높게 올라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토마스가 이 기점을 통해서 더욱 전진 배치하며 대전 쪽으로 강하게 공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방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최근에 영입되고 몸싸움이 꽤 괜찮아 보이는 유키치가 91분 따낸 공을 바로 마테우스 선수에게 좋은 패스로 연결해 주는데 마테우스 선수 슈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 역전골로 연결하며 대전을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맞아요. 한가람 선수랑 김정현 선수가 후반 시작 동시에 이제 교체가 되었고 62분에 김보경 선수와 박정훈 선수를 교체해 줬어요. 이렇게 미드필더들을 좀 나눠서 기용을 하면서 활동량과 창의력을 전후반 고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구상했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후반에 교체 투입된 마테우스 역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유병훈 감독의 용병술도 빛났던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난 경기를 보면은 안양이 굉장히 중원에서 활동량을 해서 대전과의 경기 말고도 좀 더 그러면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김정현 선수 얘기 나왔고 중원 얘기 나왔으니까 네. 중원 조합은 안양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바꾸는 중에 있어요. 이게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규현, 토마스 그리고 에두아르도, 김보경, 김정현, 한가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입된 임민혁 선수까지 상황에 맞춘 변주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고 또 벤치에 앉을지도 좀 미지수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또 약점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안양의 이제 내국인 선수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안양이 자랑하는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뎁스는 충분하지만 이 충분한 뎁스를 이제 살릴 만한 재료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계속해서 바뀌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창용 선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이창용 선수가 나올 때는 높이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창용은 센터백인데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많은 노장에 속하고 네. 키가 180cm 정도로 알고 있어서
아마 쓰임새가 조금 한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몇몇 실점 장면에서 이창용 선수 말고도 권경원 선수와 이제 뭐 김영찬 선수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합을 맞추는 센터백들 간에서 이 조합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 그다음에 내 마킹맨을 놓치는 모습, 그리고 풀백의 이제 기동력 차원에서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서 아이솔레이션 상대의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좀 당해주는 모습, 역습에서 커버를 못 해주는 모습, 이런 종합적인 수비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좀 두드러지게 나왔던 게 이제 전북전, 그리고 지난 경기 대전전에서도 한 두세 차례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포항전 이호재 선수에게 이제 먹혔던 실점도 박스한 수비 숫자는 이제 포항이랑 대등하게 가져갔으나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자리를 딱 잡아주지 못하면서 패스 차단도 못하고 선수도 놓치면서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봤을 때 안양의 수비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FC 안양의 약점이 될 만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양쪽 윙백 자원의 뒷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풀백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김동진 선수와 이태희 선수 모두 9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34살. 축구 선수로서는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작년 이제 계속해서 뭔가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에이징 커브가 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 후반기부터 주전조에서는 밀렸지만 이제 김동진 선수의 부상이 있을 경우에 간간히 얼굴을 비추던 주현우 선수도 90년생으로 풀백 자원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97년생인 강지훈 선수도 있지만 올 시즌 1074분을 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지훈 선수가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쪽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이 아쉽게도 나이 때문에 혹은 또는 뭐 어쩌면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포인트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안양의 양쪽 사이드 윙백 수비사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가 공격 가담도 문제지만 수비 시 이제 백코트가 좀 느리고 기동력이 좀 떨어진 모습. 특히 이제 안양이 작년 2부에 있을 때도 여름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투맨 마크를 좀 놓치는 모습도 안양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점 장면 중 좀 유효한 모습. 그리고 크로스 허용이 조금 많습니다. 좀 강하게 푸싱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한 발자국 못 가주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태희나 김동진 그리고 강지훈 뭐 이런 선수들이 일부 레벨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올 시즌에 꽤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곤 있었어요. 다만 0.한 발자국만 더 좀 한 2%만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지. 이태희 선수는 이제 성남, 그리고 이태희 선수가 성남 시절에 FC 서울 상대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도움 한 서울 상대로만 2개, 3개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은데 윤종규보다는 잘했어요 확실히 그 당시 윤종규. 그리고 김동진은 대구, 주현우 선수도 광주와 성남에서, 그리고 강지훈 선수도 강원에서 일부 경험을 갖춘 좋은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안양의 수비력이 풀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아까 언급한 중원이겠죠. 네. 자, 그럼 안양의 중원을 봅시다. 이 김정현 선수, 안양 입장에서 미들맨이죠.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고 그쵸. 답답한 수준이겠지만, 그럼 누가 있죠? 그 외에는 당장 안양의 중원 살림꾼은 누구냐라고 하면 김정현 외에는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권경원에 합류해서 토마스를 올려 쓰는 그런 기억을 해서 토마스가 중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 아까 얘기했던 최규현 아직 어린 선수죠. 많이 부족하고, 에두아르도는 뒤에 얘기할 토마스, 야고 이 정도에 들어가기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한가람 선수도 조금 최근에 들어와서 도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이 임민혁과 리영직 트레이드, 이건 결과적으로 뭐 안양도 실패지만 이거에 더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 부산이다. 부산에서 리영직 선수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 부상을 당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루즈 트레이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건 결과적으로 두 팀 다 원팀에서 얼마나 아꼈던 선수들입니까? 그쵸. 근데 이 어쨌든 좋자고 트레이드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임민혁 선수도 결국에 지금 안 풀리고 있죠. 리영 선수도 안 풀리면서 이 중원이 문제다 결국에. 중원이 안 풀리니까
풀백이고 뭐고 결국 중앙에서 못 풀어간다. 아.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원이 흔들리니까 풀백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1차 커팅이 좀 안 이루어지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한가람 선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최근에 원래 부상이었다가 최근에 합류를 했는데 한가람 선수 폼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가람, 김정현, 토마스 그리고 최규현 선수가 뭐 부상 때문에 빠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최규현 선수까지 합류해서 좀 중원을 구성해 준다면 안양도 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조합이. 그래서 결국에 3+1이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 스쿼드의 운영에 있어서 음.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가 와야 돼요. 음. 근데 지금 9월이에요 이제. 그쵸. 시즌이 막바지를 향해. 그러니까 누군가 입장에서 너 이제 9월 모의고사인데 아직 이것도 못 끝냈어라고 하면 너 재수해야겠다라고 하지만 이 목표가 나는 4년제만 가면 돼라는 사람한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정승재 선생님 말 잘 들으면 4년제 갈 수 있다. 그 차이겠죠. 그쵸, 그쵸. 지금 하루빨리 중원 조합 찾는 게 우선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수비 얘기 조금 해보자면 네. 권경원 선수를 안양이 영입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굉장한 화제였죠. 어쨌든 국대 최연까지 갔던 선수니까. 근데 권경원 선수가 기대보다 별로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맞아요. 체감상 우리가 기대했던 코스트 값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안양 경기를 봤을 때 헤딩 제공권이 그렇게 좋냐?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 다 체감상이었어요. 발밑도 우리가 알던 권경원 선수의 발밑인가 하면 더 번뜩이는 장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뭐 이창용 선수보다는 괜찮지만 뭐 토마스 선수를 이제 권경원 선수 영입 이후에 중앙으로 올렸은 만큼 권경원 선수가 전반기에 토마스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활약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냉정하게 전반기 토마스보다는 권경원 선수가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이에요. 여기서 정 교수 코멘터리 보고 할까요? 정 교수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안양이라는 팀의 수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 기술과 빌드업을 장착시켜줬다. 이 지표상으로 보면 뭐 센터백이 가장 많이 패스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서라도 롱패스, 전진패스 성공 횟수 그리고 확률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근데 결국에 수비에서의 그런 모든 빌드업이라고 통칭하는 거를 도맡아 하는 편인데 결국에 정 교수도 서원님과의 생각이 같아지는 건 이 패스가 다 결국에 사이드에 있는 김동진 혹은 중미한테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경원이기 때문에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아니올시다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권경원의 영입은 토마스를 전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근데 그럴 거면 권경원 왜 써?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권경원의 폼이 조금 아쉬웠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경기 지날수록 좀 보이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전 경기에서 지난 대전전 경기까지 좀 계속해서 돌려보면은 경기 감각의 문제였나? 그럴 수도 있죠. 좀 적응의 문제였나? 조금 좀 풀핏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로 들어요. 뭐 어쨌든 간에 패스를 실수하지 않고 사이드로 연결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경기 전이잖아요. 다만 창의적인 패스까지 넣어줬던 토마스 선수와 비교했을 때 뭔가 체감상으로는 권경원 선수에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빌드업에 유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이제 유강현 선수한테 헤딩을 그런 이제 헌납하는 모습은 그쵸. 권경원 선수한테 기대하는 값은 좀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조금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근데 안양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죠. 안양 입장에서 합리적인 그쵸, 권경원이면 수비 잡아줄 수 있고 지금 우리 공격 전개 중심이 토마스인데 권경원 왔으니까 토마스 올려보자. 이건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서훈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폼이 안 올라온 걸 수도 있겠고요. 이제 올라온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까지 안 올라온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 뭐 계속 문제만 얘기하고 약간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 측면에서도 얘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양의 측면의 중심은 최성범과 최현우인데 최성범 시즌 전체 2골 1도움 최현우 3득점입니다. 결국 야구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다. 생각해보면 이 모마야 모따 마테우스 야구에 비해서 이 외국인 선수한테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다. 결국에 사이드 파괴력은 안양이 외국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사이드 파괴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문 좀 마킹이 된다.
혹은 사이드 파괴력이 좀 언밸런스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야고 선수와 이제 마테우스 선수의 반대편 측면이 보통 이제 좌측 윙 포워드, 안양의 좌공, 왼쪽 공격 이쪽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동점골을 만들려고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마테우스 막으면 뭐 할 건데? 야구 막어 하면 그 반대쪽에서 뭐 1대1을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공격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슈팅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K리그 1부 레벨에 이제 오랜만에 복귀한 선수들도 있고 또 데뷔했던 선수들도 있고 내국인 선수들 윙포워드들의 좀 이런 활약상이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활약상이 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토마스 선수가 이런 측면에서의 안양의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대편 측면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마테우스와 야구가 있는 반대편의 측면에서의 약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토마스 선수가 이제 측면 가담도 실제로 많이 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거의 뭐 2선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올라와가지고 풀어주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이런 약점을 상쇄하기 위한 좀 모습이 아닌가. FC 서울이 이제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 야잔 선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드리블도 치고 그 패스 치고 경기는 못된 거죠 이미. 슈팅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평행 우주에서 야잔에 올려 쓰는 그 환경을 지금 안양의 토마스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풋몹을 보니까 토마스 선수가 기회 창출이 17회로 마테우스, 야고, 이태희, 모따 선수에 이어서 팀 내 5위더라고요. 게다가 롱패스 정확도는 경기당 3.1회를 성공시키면서 이건 팀 내 최고 수준이에요. 과장을 좀 보태면은 약간 공격하는 야잔이라는 느낌이 공격까지 되는 야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을 만큼 이 토마스 선수가 아주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사실 공격하는 야잔보다는 전성기 오스마르의 그러니까 그 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이 생각이 나죠. 결국에 오스마르 잘 풀릴 때는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왼쪽 스토퍼로 나와서 박스까지 갑니다 거의. 거기서도 안정적으로 볼을 수급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를 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믿고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든다. 토마스를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이 스탯에서 보인다. 실제로 올스타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아마 토마스 선수한테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 구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일단 볼을 좀 잘 차는 선수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줘요. 또 해외에서도 아마 좀 유심히 보지 않을까? 왜냐면 좋은 선수의 덕목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이 토마스 선수가 멀티성 있죠. 그쵸. 그리고 빌드업 과정에서 창의성 있죠. 그쵸. 가정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조사해봤습니다. 토마스 선수 가정이 있다면 100%입니다. 그러면은 잘할 수밖에 없는 선수죠. 진짜. 그 쇼츠를 생각해보면 반대로 if가 없죠. 가정이 없는 것 같은 선수죠 이 선수는. 그죠. 토마스 선수는 항상 상수인 선수라서 네. 실제로 토마스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 오 든든한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야잔이 없었으면 최근 K리그에서 가장 하입을 받는 센터백이 토마스였지 않았을까? 따님이 있으시다. 끝났네요. 따님이 완벽하네. 있으시면 뭐 얘기할 게 없죠. 주말에 스타필드까지 가족과 같이. 함께 다닌다?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이 선수는. 안양 팬들에게 권고합니다. 유니폼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마스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양의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모따, 마테우스, 야고, 토마스 선수는 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주요 선수일 거고 이 외에 혹시 얘기하고 싶은 선수 또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토마스 선수, 권경원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파츠들도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겠죠. 그렇죠. 국내 최초 4위형 센터백 김영찬 선수인데 4위. 네. 태클 성공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공률이 70.6%로 리그 내 상위 25%고요. 슈팅 블락 자체도 굉장히 잘 해내는 편입니다. 이 경기당 1.02개 슈팅을 막아낸다는 건 나쁘지 않은 지표겠죠. 그쵸.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의 그런 타워를 노리고 올라온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커팅해내는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선수 장점이 의외로 공격 가담이다 라고 정 교수님이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성공률이 대단히 높다.
이게 이태희와 김동진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해요. 어쨌든 안양의 팀 상황, 팀 특성상 이 김영찬 선수도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크로스의 퀄리티는 사치하고서라도 어쨌든 끝까지 대가리를 맞추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터프하고 끝까지 따라가주는 우리가 구시대적인 분류지만 파이터형 센터백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크로스 지표까지 좋은 그쵸. 와이드 센터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대적인 분류를 보면은 그럼 이런 뭐 와이드 센터백, 파이터형 센터백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선수들의 흔한 단점이 뭡니까? 이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약간 뭐 멍청해 보인다 이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원래 아무튼 테토남들은 멍청한 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능적인 수비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다. 이게 콤파니오랑 대결에서 좀 잘 드러났어요. 좀 과한 의식, 도전. 이거 테토남들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테토남적인 모먼트가 나와서 좀 라인이 망가진다던가 좀 피지컬적으로 밀려버린다. 왜냐면 이 정도로 의식을 했으면 내 앞에 지금 몬타뇨래 콤파니오가 있어. 라인을 깨버릴 정도로 의식적으로 마킹을 했으면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피지컬 밀리는 순간 내 이 도전적인 시도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쵸.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핵심 플레이어 1으로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권경은 김영찬하면 전북 듀오네요. 네. 근데 이제 김영찬 선수가 안양 팬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김영찬 선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수비 안정화가 잘 되는 느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되게 든든해요. 경기 보고 있으면. 그래서 또 끈덕지게 따라 붙으면서 안양 수비 그의 빈틈을 잘 메꿔주는 실리콘 같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2010년대 K리그 중하위권 센터백의 스탠다드 같아요. 요즘은 막 뭔가 축구장에 실력 자랑하려 오는 센터백이 좀 많아졌는데 약간 그 든든한 국밥 같은 센터백 그런 선수가 그런 선수이지 않나? 약간 하자 보수단 그런 느낌? 김영찬 선수가. 그래서 어디든 땜빵 다 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런 언성 히어로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리고 서울의 이제 공격진을 끈덕지게 잘 막아줄 것 같아서. 네, 다음 선수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현 선수입니다. 김정현 선수 시작하기 전에 서훈님이 김정현 선수에 대한 이제 거의 애증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수예요. 김정현 선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형을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 팀에 없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죠. 김한효가 있었죠. 뭐 그죠. 최연태, 김한효 너무 오래됐어요. 한태유 이런 선수를 가져본 지가. K리그 이제 스타일 수비형 미드필더의 가장 완벽한 스테레오 타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상대하기 더럽다. 끈덕지게 달라붙는다. 이런. 진짜 최후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측면, 최전방, 그냥 공이 있는 곳에 가서 수금을 하러 다녀요. 공 내놔 이렇게. 그 옛날에 그러니까 김정현 같은 선수가 초등학교 밤 9시 이후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농구 골대에서 공이라도 튀기면 귀신같이 와가지고 공 내놔.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나가. 진짜 월담 해가지고 지금은 가셨겠지 하면은 후레쉬 딱 켜고 와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너 나가. 공 내놔. 이런 타입이에요. 보고 있으면 막막해요. 그 안 지치고 이걸 증명하듯이 이 선수는 팀 내에서 경기당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경기당 약 3개 그리고 리그 미드필더 중에서 탑을 달리는 리커버리 횟수 약 6.6개 그리고 경기당 72.65개라는 무지막지한 터치 횟수. 이게 뭐냐면 공 내놔. 이 정도면 한 3일 산책 못 간 강아지 아닙니까? 네. 지금 K리그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칭찬의 의미로 좋은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경기 참 개같이 하네. 이런 수식어 극찬이 가장 어울리는 미드필더가 아닌가.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한 선수가 이제 좀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 진짜 미친 개에 어울리는 선수 아닌가 이 선수가 새로. 그러니까 근데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김정현 선수가 공을 못 잡는 상황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쵸. 김정현 선수도 사람인지라 진짜 재빠른 초딩들
못 막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못 막죠, 못 전문가들. 잡죠. 그 개짜 가족에 나오는 그 항상 후구 같은 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안양의 중원이 좀 개점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토마스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은 거의 안 나오고. 그럼 김정현 선수가 패스를 기점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건 어떤 케이스가 있죠? 그냥 아예 원천으로 볼을 끊어버리나요? 그것보다는 그냥 체급으로 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공을 기에 눌려버리는 상대. 그냥 애초에 팀적으로 공을 못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서 부하를 세게 거는 팀들을 만나면 김정현 선수가 일단 차단의 1등 공신이 돼서 그 역습의 기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이드 쪽을 양쪽 사이드를 다 뭐 손오공도 아니고 분신술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고 일단 김정현 선수가 그냥 많이 뛰는 것만 잘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고 대부분의 패스가 본인을 기점으로 플레이를 시작한다는 느낌보다는 볼을 탈취한 후에 빠르게 앞에 있는 마테우스 같은 선수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맞아요. 약간 경기 보면은 공을 받자마자 마테우스가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차더라고요. 그죠. 마테우스 혹은 야고 같은 선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의적인 부분의 지표보다는 이제 좀 탈취, 수비적인 지표, 그러니까 안정적인 패스 지표가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표가 김정현 선수가 높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마테우스 선수가 이 창의적이고 스탯 생산 능력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김정현 선수는 그냥 묵묵한 도구예요. 옆에 아펠리우스가 바늘검 씨발 막 존나 돌리면서 지금 막 무기 존나 바꾸고 있으니까 그 김정현 선수는 묵묵히 도구 역할만 해주면 돼요. 옆에서 커져라만 하면 돼. 궁 싸게만 해주면 돼요. 아니면 스턴 잘 걸어주고. 그래서 지금 김정현 선수가 더 돋보이는 이유는 외국인 선수들의 그 특히 앞에 있는 마테우스 야고 같은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것도 있다. 좀 이거는 김정현 선수에 대한 좀 극찬? 조금 리스펙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선수라서 리스펙을 좀 담아보자면 2002년에 선수 생활을 했으면 김남일 선수 부상당했을 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김남일 선수도 막 창의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많이 띄워주고 카리스마 있게 경기 좀 제어해주고 그리고 패스 간단하게 잘 돌려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김남일 선수 같은 느낌도 좀 든다. 올드 팬들에 대한 좀 이해를 돕자면 너무 극찬이었나 이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거칩니다. 거의 경기당 하나씩 꼬박꼬박 파울을 범하고 있고요. 카드는요? 근데 퇴장당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컨트롤이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파울 컨트롤이 나는 건 아니냐, 이게 단점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위험 지역에서 파울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고를 막 빠르게 수집해가지고 경기를 아예 망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유형은 또 아니에요. 왜냐, 김정은 선수가 이제 베테랑으로 향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의 외국인 선수에 비해서 국내 선수는 좀 퀄이 좀 떨어진다고 했지만 김영찬 선수와 김정현 선수는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이런 거친 그리고 파워를 서슴지 않는 김정현 선수, 그 김정현 선수를 저격할 저격 패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죠? 이 소프트콜 현상. 실제로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안양이랑 광주가 이제 최근에 살짝 안 좋은 그런 경기력이 나왔던 것도 심판 판정 기조가 조금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안양의 전반적인 파울 지표를 뜯어보면 그렇게 파울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 거칠게 붙어줬던 거지 막 파울을 남발하는 또 클럽은 아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안양이 어떻게 이 소프트콜 기조에 맞춰서 그죠 경기를 운영해 나가느냐, 이거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파울을 불리는 횟수는 적더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경고 아닌 게 경고가 나올 수 있고, 그쵸. 경고인 게 퇴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그쵸. 약간의 변수가 이 시즌 전체에 큰 판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격 패치에 한번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안양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서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서울은 지난 울산전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불안 요소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입니다. 우선 지난 경기 그동안 체력과 멘탈적으로 저하된 모습을 보였던 강현무 선수를 대신해서 최철원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 출장에 목이 말랐다는 거를 온몸으로 증명해준 경기였어요. 이 스탯을 살펴보면 데이터 포탈 기준으로 2개의 캐칭, 1개의 펀칭, 이걸 포함해서 공중볼 처리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 게다가 걱정이었던 발밑도 골킥 10번 중에 9개를 성공시키면서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최중사에서 최상사로 진급에 성공한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사 진으로 하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상사 진. 여기 진급이 존나 빠르네요. 한 경기만에.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수비 조합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수비 좀 얘기하기 전에 네. 최철원 선수 한 두세 경기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왜냐면 최철원 선수. 이게 그 복귀 전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왜 이 선수 그동안 안 썼냐 하다가 바로 두세 다음- 경기 지나면 이제 이래서였구나라고 느껴지는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지금 경기 네 누가 나올까요? 최철원이 나올 것 쓰겠죠. 같아. 무조건 최철원 음. 쓰겠죠. 무조건 최철원이지. 최철원 안 내보내면 이거는 그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거는 이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난 경기에서 뭐 최철원 선수가 못했냐? 그러면 아니죠. 다시 저울을 돌려야지.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실점을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나온 선수치고는 제 역할 잘해줬고 그쵸. 선방률 좋았고 음. 근데 안 써? 다시 강경무 써? 음. 야 나 같으면 저번에도 얘기했겠지만 나는 진짜 노무사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형평과 실력에 맞춰가지고 고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아 그렇죠. 이제 FC 서울 노조를 설립한다면 최철원이 노조 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최철원 선수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막 당장 응원하고 지지하는 게 맞는데 너무 들떠 있으면 또 이제 나중에 불행해질 수 있다. 그쵸. 그런 양가 감정 사이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고 그렇죠. 저것도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모든 것이 시작됐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너잖아. 그 울산전에서 승리를 장식하면서 최철원 선수가 약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 울산전에서 그 실수 이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슈퍼 매치에서 슈퍼 복귀전을 해요. 또 이제 또 사라졌다가 또 이제 또 그 울산전을 또 상대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좀 마음이 쓰이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어쨌든 3년 차인데 그죠. 담담하게 지켜보려고요. 아무튼간에 서울 팬들의 가장 큰 위시리스트 2개. 이 골키퍼 좀 바꿔라. 그리고 또 뭐였죠? 정태욱 선수 좀 빼라. 정태훈 선수 좀 쉬게 해라.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정태욱과 박성훈의 차이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사실 근데 수비라는 게 그 지표로 판단할 영역은 좀 어렵긴 하잖아요. 왜냐면 그쵸. 경기의 상황과 시퀀스가 너무나도 다르니까. 근데 스탯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체감이죠. 당장 지난 경기 박성훈 때문에 뭔가가 벌어진 장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저 딱 하나 있었어요. 헤더. 그 슈퍼마리오 헤더 하나 아. 해가지고 공간 내줄 뻔한 거 말고는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역할 무난하게 해줬다. 중요한 건 뭐냐? 무난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무난한 거에 지쳐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팬들이. 왜냐면 전임자가 너무 이제 오버웰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정태욱 선수가 너무 평균 이하의 폼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온 박성훈 선수가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거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아까 말했듯이 스탯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두드러진 활약은 한 게 없긴 해요. 왜냐면 수비가 그렇게 스탯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위치이기도 하고 근데 수비 위치를 잡고 상대 템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결국 박성훈의 안정감으로 인해 야잔의 자유도가 늘어나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켰죠. 그 최준도 덕분에 수비 부담이 줄면서 이 나비 효과가 다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야잔 대구전 흔들렸고 김천전 6실점 했는데 이번 경기 2골을 틀어 막았죠. 최준 골까지 넣었습니다. 그죠. 그런 나비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야잔이 자유로워지면서 김진수 말도 풀렸다. 이 미친 나비 효과. 저는 박성훈의 영향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렇죠. 결과론적이지만 이 수비진의 센터백의 안정감의 영향력은 중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결과 지난 경기 양쪽 사이드 풀백 다 풀렸죠. 그쵸. 최준 날라다녔고 김진수 어시스트 2개 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이긴 하다만 그런 지난 경기 박성훈 투입이 어쨌든 공수에 좋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지난 경기 누가 안 나왔습니까? 말컹. 말컹이 없었었죠. 근데 이번 경기에 못다. 솔직히 현재 폼은 못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못다를 상대해야 됩니다. 빅맨 상대로 하는 경험은 아직까진 미지수다. 근데 더 큰 놈이 온다. 그게 조금 다음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못다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여기도. 음. 박성훈 선수가 정배이긴 한데 오늘자 소식으로 이제 부상자 선수들이 좀 속속들이 복귀를 한다라는 얘기가 그쵸. 있고 이한도 선수가 연습 경기를 소화할 정도로 폼을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쩌면 이한도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빅맨 상대로는 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이한도가 매치핏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저는 이한도죠 무조건. 이한도, 그쵸. 박성훈, 정태욱 중에서 난 무조건 이한도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팀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고 있다 지금. 아, 지금 나는 주먹 정태욱 주먹과 박성훈 가위를 갖고 있고 안양은 박성훈 가위한테 통할 수 있는 주먹을 갖고 있고 반대로 정태욱을 조질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다. 이 조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 안양을 막아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쵸. 지난 경기에 서울이 또 좋았던 게 공격 동선 정리가 좀 잘 됐어요. 맞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제 뚝바슬딱 이론이라고. 그쵸. 근데 서울이 이제 최근에 뚝배기 형, 그러니까 뚝배기 형이라고 해서 머리만 잘 갖다 쓰는 이제 헤딩싸게 타겟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월한 피지컬을 바탕, 특히 K리그에 있는 거친 센터백들을 상대할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등을 져주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뚝바슬딱의 뚝 이론인데 네. 지난 경기에서 둑스가 울산의 센터백을 잡아놓는 그쵸.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영욱 선수와의 동선 정리도 되고 조영욱 선수가 조금 더 넓게 뛰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천성훈 선수도 둑스 선수와 비슷하게 헤딩 그쵸. 경합도 해주고 공도 돌려주고 연계도 해주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이런 빅앤스몰 조합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둑스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를 잡아주니까 그쵸. 최준한테 공간이 났죠. 음. 그 조용욱 선수에 대한 최근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둑스 감히 공격 김정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 환경에 너무 적응해 버렸어. 저 그 장면 봤나요? 그 울산 지금 누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백태클 가르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경악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아니 이거 기화를 했나 그 사이에? 이 짧은 여름 사이에 이 K리그 코리안 스타일에 얼마나 적응을 한 거지? 한국을 이제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나오는 거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축구장에 들어가도 이제 반칙을 하면은 자기한테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줄 알았던 거지. 실제로 둑스가 경기 그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자기가 이제 파울을 범했을 때 상대 수비수한테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되게 있었죠. 제스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반칙해놓고 심판한테 이런 모습. 진짜. 아니면은 상대 수비수가 이렇게 치고 이제 갔어.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괜찮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막 쓰면서 되네? 파울해도 안 부네? 왜냐면 자기한테도 안 불어줬으니까. 그쵸.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이게 이제 쌓인 거죠. 경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둑스 선수가 운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근길 코리안 퇴근길 한번 겪어보고 나서 이 한국인 동방 예의지국 아니다 느꼈을 겁니다. 이 강변북로에서 한번 그리고 6호선 지하철에서 한번 두 번 딱 느끼고 이 새끼들 동방 예의지국 아니네. 나도 강대강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공격질에서 뭐라 그러지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 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모습이죠. 어쨌든 득점원으로 평가받는 클리말라 선수가 지금 부상을 부지하는 상황에서 그죠. 결국 그 클리말라 플랜을 쓸 수가 없잖아. 음. 그 상황에서 최선은 둑스가 잘 버텨주는 건데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서 이번 안양전에서도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순서죠. 예측광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어 선생님인 김성현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적중률이 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매번 선수만 아무래도 좀 뽑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재미없고 좀 진부하니까 재미없고 진부하다기보단 뭔가 레퍼토리가 좀 제한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저번 주에 서우님이 뭔가 위험한 상황, 장문을 조심해야 될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것처럼 이번에는 한번 상황으로 예측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이거? 저 먼저 하겠습니다. 오, 그려지는 상황 있으신가요? 야고, 아테우스, 못다. 음. 오른쪽은 계획대로 잘 틀어막는데 이 서울 기준 오른쪽, 그러니까 안양의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왼쪽. 최현우 선수 있는 그쪽에서 최준 선수가 아, 굉장히 이제 핫한 매치지 않습니까? 그쵸. 이 과열 상태인 럼블이기 때문에 무리하다가 뭐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뭔가 소극적으로 수비를 하다가 최현 선수든 뭐 뒤따라오는 뭐 선수든 간에 이 우측면이 공략당해서 거기 최현 선수가 제트들이 때린다든지 뭐 그 후속 플레이로 실점을 하지 않는 거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준 선수의 이 불같은 플레이는 이 선수의 장점이다 단점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왼쪽에 김진수와 루카스는 의외로 이성적입니다. 되게 김진수 플레이 지금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최준의 흥분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따르는 안양의 상대적 약점인 왼쪽 측면 공격이 갑자기 살아날 수 있다. 그게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 1입니다. 실제로 여기 최근에 유키치 선수가 들어왔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도움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유키치 선수 좀 기대되는 맞아요, 자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빵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뭐 말해준 대로 뭐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안양의 그 좌측면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약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왜? 득점이 없습니다. 데뷔골 헌터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라서 유키치요? 선수를 뽑자면 유키치 선수를 좀 조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방금 거에 좀 연계해서. 근데 저는 이 예측 광장 코너에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제 약점, 서울의 좀 의문점, 박성훈 선수의 높이 이거를 한번 차용해서 예측 광장을 얘기해보자면 예전에 강원전에서 박성원 선수 나왔을 때 가브리엘 선수에게 좀 고전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재림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못다의 높이와 득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막아야 된다. 저는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최현우 선수보다는 그 왼쪽 사이드에서 위크 사이드에서 의외로 실점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엽이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측을 해보자면 네. 안양의 프리킥 안양의 이거 제가 세트피스. 말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 지난 경기 대전과의 경기에서 마테우스가 그쪽으로 왼발로 그렇게 밀어찰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강력한 슈팅을 통해서 완벽한 원더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을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서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K리그 1 28라운드 FC 서울 대 FC 안양의 프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서울이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낸 지난 울산전에 이어서 연승을 달리며 상위 스플릿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성공할지 저희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어둠의 끝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